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린벨트 논란.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요구하면서 주요 현안을 강하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진짜 부동산 해법 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국도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서울 그린벨트 해지 백지화됐습니다. 태릉 골프장 포함해서 공공부지 활용 방안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여권에서는 과거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행정수도 이전 방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네, 말이 많았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결국 없던 일로 안 하는 걸로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득실 그리고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하고 주례회동 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 논란 안 하는 걸로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예. 이거 굉장히 잘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둘 경우에는 중구난방 정책의 혼선이 시장에 던져지면 시장이 더 혼란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달 말이나 또는 다음 달 초쯤에 부동산 주택 공급 계획을 정부가 발표할 예.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혼란이 되면은 더 시장에 혼선이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는 여론이 좀 부정적이에요. 여론조사 보면 한 60%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예. 그런 여론이 있고요. 서울은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대략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10,000채에서 한 20,000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주택 공급 물량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도 없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 그래서 종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예.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린벨트는 종지부가 찍어졌고요. 근데 공급 확대를 해야 되고 어딘가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릉 군 골프장 부지라던가 아니면 서울 의료원 부지라든가 잠실 탄천 유수지 여러 곳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좀 공급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안될것 왜냐하면 같아요. 거기를 다 풀어서 우리가 예. 주택을 짓더라도 대략 5만 채 정도 지을 수 이걸 다 있답니다. 풀어도. 네. 예. 근데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주택 수요 대기가 140만 채가 된대요. 140만 개의 주택이 필요한데 예. 지금 5만 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집값 하락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입니다. 예. 2018년도에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 공유지를 활용하겠다.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서울에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세웠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무능력하다라는 반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여러 지역들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 거론된 지역이 실제로 주택이 들어서든 안 서든 호가가 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발 호재가 나오면 예. 자연스럽게 뭐 부동산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공급만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 요소를 근절시키겠다. 그래서 보유세를 대폭 매기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아주 고강도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세율을 좀 인하해 주겠다. 예. 이 세 가지 원칙이 계획대로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좀 일관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시장의 신뢰를 못 준 것 같고, 예. 그리고 신뢰를 또 주지 못했던 것은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뭐 국토부 고위공직자라든지 또 청와대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국토부 상임위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다주택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불패 신화가 계속 되는가 보다. 예.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좀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물량.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제가 좀 견해가 다른 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물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한 30만 채 공급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140만 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꼭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 검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에 대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격의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되면 안 되고 거주의 수단으로 가야 되니까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공급이 돼서 실수요자,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앞으로 좀 많이 공급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140만 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 청약 대기자들이 140만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만 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능력하고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계속 폭등하니까 바로 얼마 전에는 그 군 유휴지를 풀어볼까라고 하다가 군 시설에다가 새롭게 좀 주택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그것도 좀 곤란하면 그린벨트를 풀어볼까라고 하다가, 아니 고밀도 개발을 해볼까 하다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그린벨트 개발 안 돼, 군 공유지, 군대 시설 이런 거 활용하는 방안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지금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이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폭등이 나타난 것이다. 이 정부가 저는 그냥 규제 일변도, 세금을 강화하는 거 옳은 방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좀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목동, 여의도, 잠실 이런 곳에, 강남 이런 곳에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면 대략 10만 가구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집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맞아요. 하지만 공급이 많이 확대돼야 많은 국민들이 집으로 돈을 벌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 좀 따라라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 전문가마다 다 다르고, 공급을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확대해야 되느냐, 이것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다른 상황이라, 그래서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좀 일관되지 않은 목소리를 낸 부분은 좀 지적할 만하다. 다만 정부는 지금 실거주용 공급을 늘리고 또 다주택자들의 투기는 잡겠다,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생진망, 이건 이번 생에 집사기 망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 가진 게 죄냐. 이런 이제 강도 높은 발언들 들으셨는데 오늘 이러면서 김현미 장관 경질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정부의 약점인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집중 공격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 그리고 지지도를 좀 흔들겠다 이런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는 부동산 문제의 여권의 정책에 대한 진단도 좀 다르고 앞으로 해법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권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현재의 규제 강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억제 이게 잘못됐으니까 확대해라 했는데 공급 억제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5가지 종합 대책을 내놨었고 그리고 앞으로 심지어는 이제 역세권 예. 고밀도로 그래서 용적률도 심지어는 뭐 1,500%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방안까지 지금 노력을 하면서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높이고 공급 물량도 늘릴 그런 계획인데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전제를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외교관 분위기가 잘못된 지적이고 그리고 이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만이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를 막을 수 있지.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그리고 대출도 풀어라. 그리고 세금 규제도 풀어라. 그러면 결국 이제 부동산 강풍으로 가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의 뿌리가 어디냐면 결국 이제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때부터 나온 거예요. 박정희 개발 시대 때 부패한 정치 권력하고 예. 그리고 재벌 권력하고 손을 합쳐가지고 강남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금융권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정치자금 만들고 계속해서 토건식 경제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그래서 성장 위주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경제가 계속됐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구조를 바꾸자라는 이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일관성이 있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3기 신도시를 만들면 강남 집값이 떨어집니까?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수도 서울을 한양으로 정했던 이성계 이 왕인 이성계를 비판을 해야죠. 왜 박정희 시대까지 비판을 하십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도 막아놨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살 수도 없고 네. 정말 젊은 분들, 신혼부부들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 다음에 집 팔아서 조금 더 넓혀가고 이런 게 꿈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집을 네. 마련을 했고 그런 꿈의 사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이 정부, 이 정권의 정책의 실패지 박정희 시대,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아니 말씀드리고 당장 싶어요. 좀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정권 때도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서너 달에 한 번씩 나왔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정권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대출도 뭐 70%까지 LTV 뭐 다 풀어주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누적돼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통합당에서는 보유세라든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단기 매매에 대한 네. 고부가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지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이명박 그 정권 시절 9년 동안 집값이 대략 12%가 올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 23%. 동안 51%가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하느냐, 수도권만 하느냐, 서울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대략 수도권, 서울만 따지고 보면 12% 대 51%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부동산 문제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했느냐는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저희 화면에 보면은 통합당 그 백드롭으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집값 더불어민주당 이게 이제 통합당 백드롭으로 바뀐 이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집값을 떨어뜨릴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집값을 떨어뜨릴지 결과를 알면 뭐 간단할 텐데 이게 의도와 달리 시장의 반응이 이제 달리 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향. 지속적으로 강화 방안을 내서 떨어지면 좋은데 그동안 이제 경험치상으로 보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연아 전 의원 논란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성준 네, 그렇죠. 의원. 진성준.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통합당이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100분 토론 이후에 사담을 했는데 뭐라고 문제 제기했냐면은 김연아 지금 비대위원이죠. 부동산 전문가인데 네. 그렇게 집값 막 떨어지면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막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말만 해석하면 지금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통합당의 속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통합당의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정책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을 쭉 가져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안 된다라는 예.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통합당도 제가 볼 때는 뭐 주장하는 거는 좋지만 또 그리고 부동산 정책 문제가 민주당, 정부, 여당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거는 맞지만 정치 공세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맥락을 흐트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발언의 있다. 전체 맥락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다 가져다 쓰는 것까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뭐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어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이슈는 아무래도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이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여권에서 지금 행정수도 이전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난 문제를 다시 뒤집을 수 있겠냐, 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저희 제 의원실에서 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그 균형발전 특별법에 있었는데 핵심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핵심 도시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성공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정 수도가 완전 옮겨가고 네. 핵심 도시가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됐더라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균형발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제 화두로 던져진 상황입니다.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녹취는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 헌재에서 판결이 한번 났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수 있겠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일단 거론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획기적인 부동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고 예. 봅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 면적은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왜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느냐. 서울에 권력이 다 있거든요. 정치 권력, 또 교육 권력 다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와야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나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정치 권력 기관 하면 국회하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옮기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옮기면은 그리고 동시에 또 교육기관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또 주요 공공기관도 저는 지방으로 다 대거 이전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수도권이 이렇게 과밀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으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값은. 근데 지금 거꾸로 지방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부동산 폭락하면서 심지어는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여야 문제가 아니고 예.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제의 정치 논리를 떠나서 민주당도 정치 논리를 떠나서 정말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특히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제낄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가장 좋은 것은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개헌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당장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라는 김두관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 법안을 가지고도 다시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이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주장입니다. 예. 지금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중 화두가 던져진 마당에 지금 집중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위헌 판결이 났더라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죠. 개헌을 해서라도 가야 된다. 이런 의견 주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국회랑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겨요. 예. 그러면 당연히 권력기관이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가 세종시가 됩니다. 세종시 과밀화 안 생기겠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집값 폭등 안 하겠습니까? 세종시 주위로 집중화 현상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를 단순히 수도만 옮긴다고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정부의 나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10월 달에 어쨌든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뭐 이해를 못했지만 관습헌법,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그러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헌법재판소 8분을 임명을 했는데 6분이 특정 성향의 지금 재판관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저는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수도를 이전한다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 다 없애자, 그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제도적으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상당히 잘못된 일도 많았지만 집값만큼은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때 어떠한 정책을 썼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여러 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세워야지, 자꾸 땜질식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식의 저런 접근 방식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뭐 사법부 기울어져 있는 문제는 이건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런 얘기고요. 수도는 서울이다. 그래서 이것이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쯤에서 이제 이 부분 다시 논의를 한다면 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해보는 방법, 그리고 개헌 문제가 있는데, 만약 개헌으로 가려고 하면 이건 여당 단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헌은 이제 아시겠지만 200명 이상이 예.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개헌이 불가능하느냐? 제가 볼 때 뭐 꼭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여권 하면 이제 190석 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권 의원들이 이제 여야를 떠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꼭 이게 개헌 사항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 당장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꼭 개헌 사항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시대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추진했을 때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거든요.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 균형 발전 플러스 수도권 과밀화 해소 플러스 부동산 문제 해결, 이런 게 지금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소장님 논리에 동의가 좀 어려운 게,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자는데, 분산시킨다고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는 통합당의 논리도 아니고 김정인 위원장의 논리도 아니에요. 김정인 위원장은 사실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낮다라고만 했지 과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다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017년도 여론조사가 있던데 보니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50% 이상이 찬성했어요. 반대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 감이라 집값 폭등 이게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하면은 수도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거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교육, 기업, 뭐 정부기관 이전하는 것 포함해서 전부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지금 부동산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3천조 원 지금 유동적인 시중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이 아닌 뉴딜 펀드로 이걸 좀 유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걸 지역형 뉴딜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까지 다 두루두루 거론해서 그 정부와 그 청와대와 여당 다 이 한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정책 방향은 맞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은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4조 원의 뉴딜 자금은 지역에 골고루 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과 서울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뉴딜의 핵심 투자로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은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고 집값을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회의적이에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면은요, 세종시가 또 다른 서울이 돼서 거기 집값 폭등할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집권 4년 차입니다. 지금은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결실을 맺을 때지 새로운 일을 벌려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을 이끌어낼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제 화두가 던져졌고요. 아마 여론조사 전문기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을 묻는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곧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판이 커지면서 미니 대선을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내년 재보궐에 공천을 하는 게 맞냐 이 논란으로 지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 주요 인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의원 목소리 함께 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팔지요. 신뢰가 중요하니까.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저는 뭐 그런 식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통합되는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원도 중요하고 정당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원들의 뜻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정당은 다 했든 못했든 선거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권자 심판을 당당히 받아서 반성도 제대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시민들,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지요.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가지고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책임 있는 처사인가 그런 관점에서 당내외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는 여기 기조에 뭐가 깔려있냐면 상황 요인을 좀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요. 근데 이거 원칙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의 순서의 문제죠. 그것은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가면서 그 시기가 되면
당내외 의견이 성숙돼 가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죠. 네. 3인 3색의 녹취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사꾼도 손실 감수하면서 신뢰 유지를 하는데 하물며 정치에서는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당의 본연 임무니까 해야 된다. 이낙연 의원은 일의 순서 문제고 이게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나중에 네. 어디에 한 표를 주시죠?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죠. 정당은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당은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멋있는 거지 이재명 지사가 아니 왜 혼자만 멋있으려고 그래? 라는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요. 저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원에 저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통합당 지난번 대선 후보 냈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당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리더십으로는 이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의 저러한 태도를 엄바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저분은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이세요. 지도자는요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은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때 저런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래 진정성 있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참 점잖구나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대권 후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계속 저런 식으로 엄중하게 바라만 봐서는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리더십은 상당히 대통령으로 가는데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혼자 멋있게 운동은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혼자 멋있게 있기 없기 이런 얘기를 한 걸 이제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봤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후보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원칙론하고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어요. 원칙론에 따르면은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원칙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굉장히 멋있지는 못하죠. 안 지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헌 당규를 그대로 놔두고 후보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도 혼자만 멋있냐. 우산론을 얘기했어요. 동지라면 비 올 때 같이 맞아줘야지 혼자만 우산 쓰면 동지냐. 즉 이 얘기는 이재명 당신은 우리 친문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당원 투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현실론을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책임 있는 정당에는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는데 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 후보 냈지 않느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상급식 문제로 물러났는데 또 후보 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치는 굉장히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놔둔 채로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을 더 할 텐데 부산 같은 경우는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후보를 내도 승산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을 넘겨주면은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다음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이 당헌 당규를 바꾸자. 라면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에서 고민하는 방향성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수님과 민주당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원에 있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명분을 지키고 그다음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거는요. 본인들은 후보 안 내더라도 누구나 봐도 저분은 민주당 후보다. 민주당 성향이다라고 할 만큼 친여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도록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약속도 지키고 당선이라는 신뢰도 챙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민주당 후보는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연합 이렇게 해서
친여 성향의 무소속 어떤 그 후보를 단일로 내는 것도 방법이다. 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이고 제가 볼 때 그 방식으로는 부산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집권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넘버 1, 2인데 이걸 후보를 다 안 낸다?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본인은 사이다 발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은 대중의 지지, 특히 중도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다 발언, 원칙론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친문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거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뭐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재의 이낙연 독주 체제가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로 바뀌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로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친문의 지지층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친문 후보가 누군지 고민하자라는 걸 얘기할 때는 결국은 친문과 영남 후보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친문 지지 성향의 당원들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지금 현실론을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벌써부터 왈가왈부하느냐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의원인데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아 이대로 가면 상당히 위기다. 그래서 앞으로 나도 자유롭게 발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이 대선 주자 독주 1위니까. 그리고 대세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세론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파이팅으로, 인파이팅으로 제가 볼 때 전략을 좀 바꿔갖고 이재명, 이낙연 상당히 좀 핫한, 치열한 그런 오늘도 양상이.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급하면 더 시원하게 얘기하겠죠. 앞으로는 이낙연 의원도 조금 시원한 발언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분도 굉장히 사이다 발언 과거 대정부 질의에서 했거든요.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 본인이 노선 변화를 예고를 했거든요. 저는 바뀔 거로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 지금 족쇄 풀고 계속 뭐 나름의 사이다 발언들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당권, 대권 구도에 이 이낙연 경기도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시면은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아주 정말 국민의 시선과 관심 끄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나신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인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꼭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은요. 자신들이 말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정당의 존재 가치와 정당성으로 삼았던 공정, 정의, 약자 이러한 단어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정당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 될 경우에 사죄를 하고 당원 당규를 바꾸는 방법, 이 방법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인데 그것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만약에요 그렇게 해서 후보를 냈어요. 그랬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더할 나위 없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 네,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 그런 데서 이제 원칙을 많이 못 지켰기 때문에 민주당도 원칙을 잘 지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서로 약속 지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